책을 읽자 북메이트. 안녕하세요. 교양과 감수성 채우기 위한 책 읽기 프로젝트에 함께할 이나연입니다. 지난번엔 저희가 특집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뵀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문학에 대한 숨겨진 열정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정규 프로그램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부켓리스트 채워나갈 원영 스님도 소개해 드릴게요. 저의 북메이트 원영 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스님 이렇게 다시 뵈니까 너무 좋은데요. 저희가 지난번에는 이제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 같이 읽어봤잖아요. 네. 그때 많은 분들이 그 방송 보시고 와 너무 좋았다, 숨겨진 감수성을 되찾았다 이런 반응이 많아서요.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책을 소개해드려야겠다 이런 의욕이 전 지금 뿜뿜합니다. 그랬어요? 네. 네, 저도 너무 반응을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 불자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고, 또 유튜브로 올리니까 그 영상을 보신 분들도 또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았다는 이야기 있어서 저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지금 그럼 바로 문학 감성을 채우러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우리 문학 감성 채우러 갈까요? 네. 책을 읽자 북메이트. 네, 오늘 준비한 책은 이제 슬픈 사랑 이야기로 유명한 책이죠. 네.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입니다. 이 주인공인 베르테르가 비렐름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그 편지로 쓴 글들을 모은 그런 서간문으로 이루어진 책이거든요. 첫사랑의 기억이 있는 분들은 그 글들을 보면서 많이 또 눈물도 흘리고, 저도 예전에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막 가슴 먹먹하면서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 책이에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책 읽기 전에 복근 말고 북근을 키워봐야 할 텐데 먼저 작가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네. 이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파우스트, 빌헤름 마이스터와 같은 걸작으로도 유명합니다. 13살에 첫 시집을 낼 정도로 문학을 사랑했는데요. 겨우 25살이 되던 1774년 한 책을 출간하게 되는데 그 책이 바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입니다. 출간 하루 만에 젊은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올랐습니다. 당시 청년들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 공감을 샀다고 해요. 네, 맞아요. 이거는 정말 내 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책이야, 이렇게 공감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베르테르가 입었던 그 책 속에 등장하는 복장 있잖아요. 네. 푸른색에다가 노란 조끼, 이렇게 입은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이렇게 따라하는 거죠. 네. 와, 그랬으면 약간 패션 아이콘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인기가 대단했네요. 소설책을 보고 그걸 따라한다는 거 지금 생각하면은 좀 뭐랄까, 우리는 좀 미디어 시대에 사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그 사람을 따라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소설책을 보고 주인공을 따라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왕처럼 군림하던 영주가 이 괴테를 모시려고 자세를 낮춰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이슈가 되기도 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대요. 와, 정말 대단한 작가인 것 같은데요, 스님. 네. 그런데 이 괴테가 실제로 겪은 일을 바탕으로 이 책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거는 이제 괴테 자신이 어떤 약혼녀가 있는 사람, 그 이름도 비슷해요. 샤를로테 부프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했는데 그 약혼자가 있는 여인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네. 그 여인을 짝사랑하면서 자기가 느꼈던 그런 괴로움, 고통, 그 사랑의 아픔, 이런 것들도 가득 담고, 그리고 그러던 와중에 자기 친구가 그 상관의 아내를 짝사랑을 해요. 좋아하다가 그 감정을 못 이기고 나중에 자살을 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 모티브가 돼서 이 작품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책에 나오는 인물 관계도를 살펴봐야 할 텐데요. 제가 이렇게 인물 관계도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네, 오. 보면 총 4명으로 보면 되나요, 스님? 전체적인 구성은 4명인데 소설 안에서의 그 실질적인 스토리의 주인공들은 이야기는 3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비렐름이라고 하는 친구, 그 네. 친구에게 편지글을 쓰잖아요, 베르테르가. 그래서 그 친구는 그냥 뭐랄까 전체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베르테르는 그 약혼자가 있는 사람을 짝사랑하는 그런 그 역할, 뭐랄까 비련의 주인공 역할을 하게 되는 베르테르가 있고, 그리고 이 베르테르가 너무 사랑하는 여인, 이 롯데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 롯데와 나중에 약혼하고 결혼까지 하는 그 알베르트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그러니까 총 3사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북메이트가 꼽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픈 명장면 함께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첫 번째 장면은 만담 그리고 사랑입니다. 네. 이제 베르테르가 무도회장에 가는 길에 자신의 파트너와 파트너의 사촌을 태우고 가다가 중간에 이제 롯데를 만나게 되는데 그 장면에서 바로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 장면 바로 책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무도회장으로 가는 마차 안에서 나는 그녀의 검은 눈동자에 흠뻑 빠져들었다네. 그 촉촉한 입술과 건강미 넘치는 두 뺨이 내 영혼을 사로잡았네. 마차가 무도회장 앞에 멈춰서자 나는 꿈꾸는 사람처럼 마차에서 내렸네. 주위의 황혼 속에서 몽유병자처럼 넋을 잃고 있었기에 불이 훤히 켜진 위층 방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조차 잘 들리지 않았다네. 첫눈에 반한다. 그 상황이 딱 이 말 같은데요. 스님은 이 부분 어떻게 읽으셨어요? 첫눈에 반할 수 있죠, 사람이. 그죠? 그래서 이런 감정이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첫눈에 반해. 그래서 앞으로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떠한 조건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잖아요. 첫눈에 반해서. 네. 물론 이제 마차를 타고 가는 중에 거기 롯데한테 반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를 듣는데도 맞아요,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홀딱 반하게 되는 거죠. 네. 사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는데도 그 네. 이성을 좋아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베르테르도 이제 싱글이었기 때문에 약혼자가 있는 롯데를 사랑하게 되는 좀 고통스러웠을 것 같은데 베르테르가 실제로 이런 사랑의 고통 느끼는 부분도 함께 읽어볼까요? 네.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무엇이 불행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과연 불변의 법칙일까? 생동하는 자연에서 느끼는 벅찬 감정은 한때 내게 그토록 충만한 기쁨을 주고 주변 세계를 낙원처럼 만들어 주었지만 지금은 가혹한 고문 기술자가 되어 나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고통을 주는 악마로 변하고 말았네. 스님, 여기서 진짜 좋은 문장이 나와요. 그렇죠. 행복을 가져다주는 무엇이 불행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 네. 이 문장 어떻게 읽으셨어요? 진짜 너무 명언이어서 저 여러 번 되풀이해서 읽었거든요. 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물건이나 또 좋아하는 사람이나 처음에는 너무 좋은데 왜 좋아하면 옆에 두고 싶잖아요. 맞아요. 가지고 싶고 그리고 또 좋아하는 사람 자꾸 보고 싶고 이러한 게 사람의 마음인데 그것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또 곁에 두고 싶은 걸 두지 못하면 그러면 고통스러워지고 그래서 불행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무엇이 불행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너무도 와닿았어요. 우리 전에 왜 그 시타르타 읽었잖아요. 네네. 그때 그 시타르타도 아들이 나타났을 때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나요? 그 아들도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인데 그 아들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야. 왜? 맞아요. 집착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돼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다음 장면에서 두 사람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다음 장면은 이제 알베르트와 베르테르가 대립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둘이 친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되더라고요. 함께 읽어볼까요, 순이? 네. 어제 예기치 않게 그와 언쟁을 벌이게 되었네. 알베르트가 말하더군. 100번 양보해도 자살은 의지박약의 결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고통스러운 인생을 꿋꿋이 견디며 살아나가기보다는 차라리 죽어버린 편이 더 쉬울 테니까요. 내가 말했네. 이건 사람이 강하다든가 약하다든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어느 한도까지 견뎌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을 비겁자로 여기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건 마치 악성 열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겁쟁이라고 부르는 것만큼이나 부적절하니까요. 네, 이렇게 알베르트는 자살은 나약한 사람이나 하는 짓이다. 베르테르는 의지의 강약으로 평가할 짓이 아니다. 이렇게 대립을 하는데 자살, 아무래도 좀 예민한 문제잖아요. 네. 불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이 자살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불교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또 생각을 하는데요. 불교에서 이제 특히나 출가한 스님들이 지켜야 할 덕목 중에 이런 계율 중에 네. 살인하지 말라가 있는데 불살계라고 하는 계율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초창기 때 이 자살에서 비롯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 당시에 수행자들이 부처님께서 부정관이라고 해서 우리 몸 신체 우리의 몸이 더러운 것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겉으로는 네. 아름답게 가꾸고 있지만 그 속에 보면은 여러 가지 오물도 들어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사후에 이 몸이 또 부패되고 그리고 뭐 물도 나오고 냄새도 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직접 보면서 수행하는 이런 수행법을 부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너무 허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인생이, 삶이, 자신이. 그래서 자살을 하는 스님들이 많이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자살을 하면서 스스로 죽는 경우도 있고 자기 자신이 도저히 스스로는 못 죽겠으니까 누구에게 부탁해서 나 좀 죽여달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남을 죽여서도 안 되고 자기 자신을 죽여서도 안 된다. 이러한 이야기에서 유래된 것이 바로 그 불살계, 살생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철저하게 자살이라고 하는 문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또 인식을 하고 있고 규율로 정해져 있어요. 네, 그렇게 자살을 보고 있군요. 다시 작품으로 돌아와서요. 베르테르는 알베르트에게 점점 열등감과 질투를 느끼게 되는데요. 다음 장면도 바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이 장면은 이제 사랑이란 마음을 무시해 보려는 베르테르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네. 베르테르는 자꾸만 로테를 찾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친구 비레름이 베르테르에게 떠나라고 권유를 하고 결국 실행에 옮기려는 장면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떠나야겠네, 빌레름. 자네가 흔들리는 내 결심을 굳혀줬다네. 고맙게 생각하네. 이제 나는 무슨 일이든 극복할 수 있네. 그녀를 다시는 만나지 않겠네. 보통 이별이나 시련을 겪은 후에는 몸을 바쁘게 움직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베르테르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때까지도 생각이 내가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마음에 이제 컨트롤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날 생각을 하고 결국에 떠나죠. 네, 떠나는데 여러 마을도 둘러보고 여행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궁정에 취직을 해요. 네. 그래서 취직을 해서 거기서 이제 일을 보는데 이 베르테르라고 하는 인물이 제가 느끼기에는 사회 부적응자야. 그러니까 사회성이 별로 없고 그리고 굉장히 감정적이어서 궁정에 취직했다고 하면 공무원이잖아요. 네. 근데 공무원의 생활을 잘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상관과의 갈등이 있고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혼자 다니면서 그래도 아름다운 여인도 만나거든요. 근데 그 여인을 좋아하는 것도 사실은 그 여인이 롯데하고 너무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좋아하게 되고 하지만 이제 그 사회적인 적응을 잘 못하게 되니까 그 귀족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게 돼요. 네. 그래서 어느 파티에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파티에 갔다가 거기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약간 쫓겨나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나가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그쵸. 자존심 상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거기 일을 또 정리를 하고 사표를 내고 그리고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해요, 롯데에게로. 근데 물론 그 과정 중에 군대 갈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나름 복잡한 심정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롯데에 대한 그리움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 베르테르가 모든 것들을 이런저런 생각을 다 거쳐가지고 롯데에게 가야겠다, 돌아가야겠다고 하는 그 결심을 할 때까지 많은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미 롯데는 결혼을 한 거야. 알베르트하고. 아니, 알베르트랑 롯데가 결혼을 했는데 베르테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 어떡하죠, 우리 베르테르? 그러니까요. 이렇게 베르테르의 사랑이 극으로 치닫는데요. 다음 장면으로 빨리 넘어가 볼까요? 네. 손을 내밀어 무엇인가를 움켜잡으려는 것은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충동일 것이네. 아이들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무엇이든 붙잡지 않는가? 그런데 나는 베르테르의 사랑이 순수해서 더 파괴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을 저는 여러 번 읽었는데 어렸을 때 읽을 때하고 또 지금 읽을 때하고 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읽었을 때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이야기였거든요. 베르테르한테 굉장히 공감이 되는 이야기였는데 이번에 다시 제대로 정독을 해서 보니까 이 베르테르가 굉장히 순수한 감정의 소유자인 것은 맞지만 뭐랄까 이 순수하다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모든 걸 다 커버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정한 사랑에는 집착과 소유욕 이런 것들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제어할 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요즘은 이런 집착에 가까운 사랑 때문에 고통받는 현대 여성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내 감정이 소중하면 상대방의 감정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자기 감정에만 몰입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내 소유욕에 너도 따라 이런 어떤 난폭한 감정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베르테르가 네. 롯데의 그림을 자기 방에 이렇게 걸어놓고 생활하잖아요. 네, 맞아요. 너무 결혼한 싫더라고요, 다음에도, 저는. 그죠? 네. 여기에 딱 맞는 노래가 생각이 났는데요. 송지은과 방영국의 미친 거니입니다. 이 노래에서도 너무 과도한 집착을 하는 남자 때문에 고통받는 여자의 모습이 그려지거든요. 아, 그래요? 네. 난 그 노래 잘 모르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번엔 베르테르의 마지막을 묘사한 부분인데요. 극으로 치닫는 베르테르 어떤 말을 하는지 바로 책으로 만나볼까요? 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감 넘치는 그 첫눈길에서 그리고 처음 나눈 악수에서 말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가로채려는 것이 현세에서는 죄가 되겠죠. 좋아요. 그렇다면 스스로 나에게 벌을 내리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알베르트. 나는 당신에게 배은망덕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나는 당신 가정의 평화를 깨뜨렸고 당신들 부부 사이의 불신감을 조장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내 한 목숨 희생하는 것으로 당신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베르테르는 이렇게 결국 알베르트의 권총 그리고 롯데가 건네준 권총으로 자살을 하고 말아요. 네, 그렇죠. 결국에는 정말 파국으로 치닫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가슴이 아프기도 한데 또 요즘의 어떤 입장에서 현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좀 안타깝고 그런 생각도 있긴 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건 그 예전에는 이 책이 굉장히 순수한 사랑을 대변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지만 지금 이렇게 다시 읽어봤을 때는 우리가 사랑을 하는 방법이나 그 형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몰입하고 집착하고 소유욕에 치닫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잘못된 사랑이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거든요. 어둠을 이기는 것은 빛이잖아요. 네. 근데 이 잘못된 사랑은 이 어두움을 점점 더 어둡게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측면이죠.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람이 밝아지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주변도 다 밝아지고
그리고 어둡고 우울하던 사람도 마음이 밝아지고 따뜻해지고 더 친절해지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사랑은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여타의 것들에는 관계가 훼손된다거나 파괴된다거나 또 감정적으로 또 안 좋은 감정들, 미운 감정, 또 원망의 마음, 또 질투, 시기 이러한 것들, 어두운 감정들이 이렇게 쌓이는 것, 이건 정말 잘못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내 사랑의 태도는 어떠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번 코너는 밑줄짝 기억에 남는 문장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네. 저는 많은 문장 중에서 이 문장을 골라봤어요. 네. 그대가 친구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란 친구가 기뻐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그 행복을 함께 나누는 일뿐입니다. 행복은 나누면 배가 되니까요. 저는 이 문장이 유독 좋더라고요. 요즘 워낙 경쟁사회여서 친한 친구의 좋은 일에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다는 것,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좋았던 문장이었어요. 네, 그 문장도 굉장히 좋았죠. 그래요. 네. 스님은 어떤 문장 뽑아오셨어요? 저는요, 이 구절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이제 좀 앞쪽이었는데 비렐름에게 이런 편지를 써요. 친구, 내 자네에게 꼭 약속하건대 앞으로는 행동을 좀 고쳐보겠네. 앞으로는 운명으로 인해 생긴 작은 불행을 끊임없이 되뇌곤 하는 이 버릇을 떨치려고 노력해보겠네. 난 그저 현재만을 만끽하면서 과거는 지난 일로 묻어버리겠네.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운명으로 인해 생긴 작은 불행을 되뇌지 않겠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삶이라는 게 계속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맞아요. 이런 선택, 저런 선택.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과 다른 출가의 길을 선택을 했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길 가운데 또 방송을 하는 일을 또 선택을 했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선택이 운명과 맞닿아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베르테르도 이 롯데를 사랑하는 마음, 롯데를 만난 것, 이 또 자살까지 하게 되지만 이 비극적 사랑의 모든 것들이 운명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 앞으로 이 운명으로 인해 생긴 이 불행은 되뇌지 않겠다. 이게 굉장히 앞쪽에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이런 대목처럼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끝까지 롯데를 만난 이후에도 행동을 했더라면, 사랑을 그렇게 유지했더라면 지난 것들이 어둠이 되지 않고 빛이 되어서 자기 내면도 비추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어서 저는 이 대목을 또 가지고 와봤어요. 네. 스님이 뽑으신 그 대목 너무 좋은데요. 저도 항상 선택을 하고 나서 후회를 많이 하는 편이라서 스님 말씀대로 정말 현재에 집중해서 살아봐야겠습니다. 네. 스님, 벌써 마칠 시간이 왔는데요. 오늘도 저의 북메이트가 되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행복한 시간이 또 이제 앞으로 계속된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데, 우리 좋은 책들,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책들,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책들 많이 찾아서 읽어보자고요. 네, 스님, 오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수성 찾기 프로젝트 1단계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함께 했는데요. 오늘 이 책과 함께 들어볼 만한 음악은 푸른 하늘의 사랑 그대로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감성 충만해지셨길 바라면서 다음 책도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책을 읽자, 북메이트. 내가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당신도 느낄 수 있겠죠. 내가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당신도 느낄 수 있겠죠.